안녕하세요. 저는 띠동갑도 넘는 남자랑 결혼한 26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39살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혼을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이 과연 맞다고 보시는지 글을 읽어주시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선 저랑 남편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어학원에서 운영 일을 돕고 있었고 남편은 어학원에 직장반으로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몇 번 마주치며 알게 되었죠. 당시 남편은 30대 후반으로 보이지 않을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낯가림 없이 장난도 많이 치고는 했었기에 호감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살살 흔들더니 결국은 넘어가게 된 거죠. 유난히 더웠던 여름, 저한테 크게 엄청나게 해준 것은 아니지만 매번 자기 음료수를 마신다며 자판기에 갈 때면 제 것을 같이 사와서 시원하게 마시라고 제 책상에 습관처럼 놓아두고 가고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관심이 낯설기는 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대단하게 큰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소소하게 자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좋아했던 저이기에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니까 따뜻한 두유나 핫팩 등등을 매번 챙겨두고 사라지더군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저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는 말은 하지 않았고 정말 묵묵하게 놓고 사라지고를 반복했어요. 반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이리로 관심을 받아오다 보니 부담스러울 법도 하지만 부담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학원을 빠지는 날이면 어디 아픈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던 그 사람이 11월을 마지막으로 학원을 그만두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만둬서 며칠째 보이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했던 11월, 겨울 한 달간 그가 주던 게 익숙해져 있는지 손도 시리는 느낌도 들고 그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그였음에도 그가 사라지고 나니 뭔가 허전하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운하기만 하더라고요. 우습죠. 받기만 했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래서 다른 쌤들에게 여쭤봐서 그분 연락처를 좀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기적과도 같이 그 순간 그 사람이 학원을 찾아온 거예요. 꽃을 들고요. 진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다른 쌤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고백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분위기에 이미 제 마음도 스스로 알고 있었고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그와 사귀게 되면서 처음으로 그의 나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띠동갑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나이였어요. 사실 나이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막상 그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괜찮았어요. 곧 있으면 40이고 그리고 저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일찍 결혼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기에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도든 뭐든 뭔가 바빴던 저희는 연애는 그의 다소 이른 청혼을 마지막으로 끝내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잘못 생각을 했던 듯 싶습니다. 결혼은 둘만 잘 지낸다고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신혼생활은 정말 너무 행복한 날들이었죠. 물론 시댁 부모님들이 불편하긴 했지만 딱히 시집살이를 시키신 분들도 아니었고 기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으니까 괜찮았어요. 다만 한 가지, 아이 얘기만큼은 매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자기 아들이 조금 있으면 나이가 40이기도 하니까 네가 좀 서둘러야 한다. 적극적으로 밤마다 좀 해봐라. 한 번으로 될 게 아니다.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한다. 등등. 아이를 위해서라면 도를 넘는 말씀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부모님들이 불편해서 시댁에 되도록 안 가려고 용을 썼고 남편에게도 불편하다고 몇 번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고쳐질 부모님이 아니셨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어제는 했냐며 아이 들어서게 부적을 집에다 붙여야 한다 하고 힘에 좋다는 음식 자주 사다 먹이기는 하는 거냐, 노력은 하고 있는 거냐 등등 이만하면 거의 성희롱 수준이었고 진이 빠지더라고요. 시부모님들의 그런 극성 관심에 남편은 매번 잔소리를 들었고 착한 남편이라 다 받아준 듯 했지만 남편 역시 사람인지라 인내심의 한계로 한 번씩 폭발하더군요. 그럼 저희 둘은 크게 싸우게 되고 일주일은 냉전 상태로 보내고는 했었습니다. 우리 둘은 문제가 없는데 시부모님의 문제로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는지 이러지 말자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난 솔직히 딱 1년만 신혼을 가지고 싶고 그 후에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내 뜻을 확실하게 얘기했죠. 애 낳는 기계처럼 보시면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냥 저러시는 거에 맞춰주고 싶지도 않았고 여자에게 출산만큼 중요한 이벤트가 또 어디 있어요. 적어도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정하고 싶었거든요. 출산 계획은요. 남편은 무조건 그리하자고 이해한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애초에 내년에 가질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이 시부모님께 아이는 내년에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가 노하셔서는 별별 욕을 다 하시며 지금 안 나오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점까지 보러 가셨다는데 올해 낳지 않으면 재앙이 온대나 뭐래나.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아버님. 저희 믿어주세요. 라고 제가 했더니 너는 좀 빠져 있으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얘기하는데 껴드는 거 아니라고요. 남편 나이가 40에 가깝다 보니 시부모님도 70대 초반이세요. 그러다 보니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지신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나이 차이 때문이겠죠. 아마 이런 생각들은요. 정말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는 끼지 말라니 가부장적인 태도며 기분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도 안 되더군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제 언짢은 표정을 눈치채시고는 제 옆에 와서 신경 쓰지 말라고 저 양반이 좀 못 배운 양반이라서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라면서 토닥여 주십니다. 정말 시어머니라도 안 그랬으면 시댁 인연 끊고 살자고 해버릴 뻔했네요. 근데 그렇게 투닥거리고 결국 남편이 더 이상 말 안 해서 저희가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그냥 설득을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 맘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노력하는 척하고 내년에 가지자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도 내 남편은 나를 많이 위해주는구나 싶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끼리 의기투합을 하고 지낸 지 한 달. 시댁 부모님이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한번 하러 오시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딱히 음식 솜씨도 있던 것도 아닌지라 이것저것 미리 주문해서 한 상 차려서 대령을 했습니다. 그런 곳으로 딱히 따지시는 분도 아니었기에 다들 맛있게 식사를 했고요. 그런데 자꾸 시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방문 앞을 돌아다니시며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으시는 줄 알고 저쪽에 있어요, 아버님 하고 알려드렸더니 알겠다 하시면서 화장실을 가시더군요. 그리고 나와서도 눈에 띄게 여기저기 또 기웃거리시는 게 보였어요.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제가 눈치를 주면 또 싫어할까봐 못 본 척 그냥 있었죠. 이제 식사도 다 했고 상을 치우고 사과 좀 깎아서 차와 같이 후식을 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예쁘게 깎아 접시에 담아 허브차를 우려내서 컵에 쪼르르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뛰어오시더니 제 뺨을 올려 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왜 이러세요, 아버님? 하면서 아버님을 쳐다봤는데 손에 웬 부적이 들려 있으시더라고요.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아버님은 안방에 넣어두면 아기가 생긴다는 말을 믿고 부적을 하나 해오셔서 저희 안방에 몰래 넣어두려고 기웃거리던 거였고 마침 제가 과일을 깎는 틈을 타서 안방을 찾아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어디에 숨길까 하시다가 화장대 안쪽에 깊숙이 숨겨놓으려고 화장대를 여시게 되었고 제가 한 번씩 사용하던 피임약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손도 벌벌 떨으시고 뛰어오셔서 이러시는 거였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뛰어와서 아버님을 말리셨고 가족 식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빨간 볼을 부여잡고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너무 무섭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바보 같아서 막 눈물이 났어요. 결국 남편이랑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모시고 밖으로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내 펑펑 울었습니다. 고작 피임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고 그냥 막 서운하고 속상하고 서럽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들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시부모님을 귀가시키고 돌아온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요. 그냥 일어나라고 했어요. 당신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대신 사과한다고 해서 풀릴 기분도 아니고 그냥 맥주 한잔 하자고 나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달려갔다 왔는지 금방 정말 다녀왔더군요. 아까 놓고 먹지 못했던 사과들을 안주로 맥주로 홀짝홀짝 마시며 관심도 없는 TV에 눈도 안 띄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눈물이 나왔어요. 서러워서.
볼이 아파서가 아니라 볼에게 미안해서 어루만져줬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무래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둘이 잘한다고 결혼이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 당신 부모님 끊고 나와야 지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난 앞으로 당신 부모님 절대 못 볼 것 같아. 지금 내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남편은 그저 내 손등만 어루만지면서 옆에서 같이 소리 죽여 울어주었습니다. 아마 반박하고 싶었겠지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고 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이 없던 남편이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다고. 당신의 기분이 풀릴 수 있도록 또 당신이 앞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자기가 부모님을 당신 앞에 데려와서 꿇게 만들던가 아니면 부모님과 연을 끊던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마저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틀 전의 일입니다. 저는 물론 절대 안 바뀌고 이대로 이혼을 하겠지만 그는 참 열심히 노력을 하네요. 시아버지 사과 받아내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 난생 처음 효자 타이틀 집어던지고 부모님과 처절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조금 흔들리기도 합니다. 괜히 내 이런 결정 때문에 이혼은 이혼대로 하고 이 사람 불효자로 집에서 버려진 자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이런 결정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태우 씨 어머님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제가 만나서 잘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 성격 진짜 장난 아니에요. 괜히 만났다가 상처만 받는다니까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미안해서 그렇죠. 태우 씨도 알다시피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잖아요. 내 동생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은희가 태우 씨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안 좋아서 그래요. 아주 잠깐이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 우리 엄마 한 번 화나면 물불을 안 가지시거든요. 그거 나도 잘 알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약하시네요. 오, 그런 것도 보이는 거예요? 우선은 어머님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은 무조건 내가 맞출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어렵게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어요. 저기 엄마, 난 싫어. 무조건 싫어. 네가 하는 건 다 싫어. 아,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그럴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말도 하지 마.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집 나가서 은이랑 프리 결혼식을 올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래, 잘 됐네. 나도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그렇게 하던지. 엄마가 저를 한껏 노려봤어요. 그런 우리들의 대화를 듣던 아빠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참네. 둘 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둘이 좋다는 거 어쩌겠어? 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만 허락하자고. 그게 지금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래, 부모 없는 것도 내가 다 이해해. 그게 은희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야. 엄마,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은희네 언니가 그런 거잖아. 자매인데 그게 어디 가겠니?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네가 왜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은희네 언니 한 번만 만나줘. 엄마한테 할 말이니? 너 미쳤니? 싫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왜 보니? 엄마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단박에 거절해버렸고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인 은희와 저는 꽤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여자친구를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선 은희 부모님은 은희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기에 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것부터 탐탁지 않아 했어요. 발자가 얼마나 박복하면 한나라를 신시에 부모가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 뭔가요 찜찜하구나. 라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그렇지만 엄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심하게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희네 언니였어요. 은희네 언니는 현재 무속인입니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다는데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몸이 너무 나빠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 모습을 보며 어느 날 이모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랍니다. 아무리 봐도 니들 외할머니 증상이랑 똑같은 것 같아. 내가 잘 아는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같이 가보자. 이모, 그게 무슨 말이야? 외할머니 증상? 그럼 혹시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야. 은희의 외할머니도 약간 신기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랬기에 이모가 대략 눈치를 챘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이모와 언니가 언니를 데리고 간 곳은 점집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무속인의 말에 의하면 은희네 언니도 내린 굿이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몸이 아플 거라고 하면서요.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놀란 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펄쩍 뛰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져 갔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점집을 다시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언니는 그렇게 내린 굿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였는데요. 그래, 은희네 언니도 회사 다니는 거니? 무슨 회사를 다니는 거야? 은희 언니는 회사 안 다녀. 사업해 사업. 사업? 무슨 사업? 혼자 사업하려면 힘들 텐데 대단하네. 아니, 그게 무슨 사업이냐면 은희네 언니 사실 무속인이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다녀본 병원이 없었다는데 원인도 모르고 소용이 없었대. 나중에 알고 보니 내린 굿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거 받고 지금 점집을 하고 있어. 뭐? 무속인? 무당 말하는 거야? 제 말을 듣던 엄마가 놀라서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넌 네 여자친구가 언니가 무당이라는데 무섭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뭐가 무서워? 일단 오래 봐서 그런지 별로 무섭거나 그런 거 모르겠는데? 엄마, 무속인이라고 해서 막 이상하고 그런 거 없어. 평소에는 그냥 우리랑 똑같아. 무당도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엄청 무서워한대. 그리고 난 오히려 좋은 것도 많던데?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 근데 아주 기가 막히더라니까. 쪽집게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약하고 찾아올 정도야. 제가 신이 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는데요. 야, 김태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게 지금 남 일이야? 너 지금 남 일 말하듯이 말하는구나. 아니, 그게 말이야. 진짜 쪽집게라니까. 나중에 엄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는 가족이라 바로 봐줄 거야. 거기 워낙 소문난 곳이라 예약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제가 여전히 웃으면서 자랑을 하듯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가 제 등짝을 날려버렸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 너 은이랑 당장 헤어져. 어디 여자가 없어서 무당집 딸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나도 처음에는 조금 거부감이 들긴 했는데 은혜 언니 진짜 평범하게 자랐어. 거기다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 거라고 하더라고. 어찌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 잠도 안쓰럽기도 하겠다. 너 당장 헤어져. 안 그럼 너랑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잔뜩 화가 난 엄마가 문을 쾅 하고 닫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은희를 정말 사랑했기에 그런 이유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은희네 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태욱 씨 어머님 혹시 차 타고 멀리 놀러 가시고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이번 달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할아버지 신께서 절대 버스 타고 멀리 이동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너무 걱정돼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꼭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걸 절대 안 믿거든요. 걱정이네요. 은희의 언니가 애원하듯 신신당부를 했고 제가 걱정스레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 후 식사를 하면서 제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달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런 거 없지? 왜? 이번 달 엄마 친구들하고 이번 주말에 설악산으로 등산 가는데?
그럼 혹시 관광 버스 타고 가는 거야? 그렇지. 그날 새벽에 땡땡역에서 만나서 관광버스 타고 갈 건데. 근데 그건 왜 물어? 맙소사. 엄마, 그날 절대로 그 관광버스 타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달만 등산 가지 말자.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몇 달 전부터 약속한 거라고 가야 해. 그리고 내가 청무인데 청무가 안 가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글쎄, 안 된다니까. 오늘 은희 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 그 관광버스 절대 타면 안 된대. 은은혜 언니가 웬만하면 전화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진짜 뭔가 안 좋은 때만 연락한단 말이야. 근데 느낌이 정말 안 좋아.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마. 뭐? 그럼 은희네 언니가 먼저 알고 연락했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아까 낮에 나한테 전화 와서 신신당부를 하더란 말이야. 그거 다 미신이야. 그런 거 다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사니? 거기다 이번 등산은 한참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 엄마가 빠지면 안 돼. 다들 들떠있는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찬물을 끼얹니? 안 된다니까 절대 가지 마. 미신이라고 해도 뭔가 꺼림직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내 생각도 태우 생각이랑 같아. 아무리 미신이라고 해도 뭔가 꺼림직하면 비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 그 등산이 뭐라고 거기 갔다가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겨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만. 그렇잖아도 나도 요즘 꿈자리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우 말 들어. 이번 달만 조심하면 된다잖아.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었는데 요즘 꿈에 어머님이 계속 보여. 하여간 뭔가 찜찜해. 아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뒤 엄마가 등산 모임에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말이야. 이번 주 등산을 다음으로 미루는 건 어때? 그거 나도 알지. 그치? 안 되겠지? 사실 내가 얼마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는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러게. 진짜 미안해. 다음에는 내가 꼭 참석할게. 근데 버스 기사한테 운전 조심해서 하라고 꼭 얘기 좀 해. 그래.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 결국 엄마는 반신반의하며 등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등산을 가기로 했던 그날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전화를 받던 엄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 옆에 있던 아빠가 놀란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은 엄마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관광버스 말이야. 큰 사고가 났대. 지금 다들 병원에 실려 갔다나 봐. 뭐? 진짜 사고가 났단 말이야? 아빠가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는 손을 벌벌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뒤 엄마가 저를 바라봤는데요. 너 은희네 언니가 가지 말라고 한 거랬지. 그렇다니까. 은희네 언니가 좋은 일도 잘 맞추는데 안 좋은 일은 더 기가 막히게 잘 맞춘다니까. 은희네 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만약 그 관광버스 탔으면 다른 사람들은 좀 다치거나 그랬을 거라고 했는데 엄마는 황천길을 건넜을 거래. 제가 잔뜩 상기된 채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참 신기하구나. 오늘 그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중 다행히 생명에 지장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구나.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엄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말이다. 그 은희네 언니 말이야. 나를 보고 싶어 했다며 언제 한번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 그건 왜? 언제 시간이 나는지 한번 물어봐.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게 말이야. 한번 가보려고 그러지. 그래도 내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가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진짜? 알았어. 엄마 내가 바로 전화해볼게. 라며 제가 급히 은인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태우 씨. 저는 내일 시간 괜찮으니까 아무 때나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엄마를 모시고 은희의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우리 아들한테 관광버스 타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기도드리는데 갑자기 버스가 한 대 보이고 태우 씨 어머님 얼굴도 얼핏 보이더라고요. 태우 씨가 전에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태우 씨 어머님 얼굴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관광버스 말이에요. 결국 사고가 났죠. 근데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말렸어도 그 관광버스는 결국 그날 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크게 다치신 분들은 없었을 거예요. 돌아가시거나 하신 분은 없잖아요.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딱 들어맞을까나? 맞아요. 약간씩 다치긴 했다는데 아주 크게 다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님께서 그 관광버스를 타셨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요, 그래. 엄마가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엄마는 진심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의 두 눈에 눈물까지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마를 보더니 은희 언니가 갑자기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저 태우 씨랑 우리 은희 허락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라면 제가 은희와 아이 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 생각도 없고 이렇게 혼자 살다 갈 팔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희는 신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디 우리 은희만 받아주세요. 그럼 저는 은희와 연 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은희네 언니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엄마를 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런 은희의 언니를 보며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는데요. 편히 앉아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지들이 좋다고 하면 우리가 뭘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언니랑 연 끊고 산다는 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서 은희랑 태우 위해서 기도나 많이 해줘요. 나 여기 오기 전에는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뭐가 그리도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잖아요. 그날 관광버스에 내가 타고 있었다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다 내려놓게 된 것 같네요. 엄마가 은희 언니의 손을 잡으며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때부터 엄마는 많은 것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의 심경에 큰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 뒤 우리는 결혼도 하게 되었고 엄마는 수시로 처형과의 만남을 이어갔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하루 종일 보이지 않아 전화를 해보면 처형과 함께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기야, 어머님 말이야. 오늘도 하루 종일 언니랑 같이 있었다나 봐. 오늘도? 우리 엄마 완전 변했네. 그러게, 그렇게 무섭다고 싫어하시더니 나보다 우리 언니랑 더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둘이 아주 죽이 척척 맞는다니까. 얼마 전에는 어머님 친구분들 다 같이 오셔서 언니가 다 봐줬다고 하더라고. 괜히 처형한테 방해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야.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 둘이 외롭게 자랐었잖아. 근데 어머님께서 가끔 말은 쌀쌀 맞게 하시지만 워낙 정이 많으신 분이잖아. 언니한테 반찬도 가져다 두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하긴 뭐 엄마도 집에서 하루 종일 심심할 텐데 잘 된 건가 뭐. 그니까 자기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우리 가족은 그렇게 나름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엄마가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처형이 있는 곳으로 갔던 모양인데요. 도착해보니 예약을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꽤 많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안쪽에서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는데 잠시 후 처형이 있던 방이 소란스럽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야, 이 기집애야. 내가 이용하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만. 라는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하는 소리까지 들리더랍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엄마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데요. 야, 내가 언제 너한테 우리 남편 거 봐달라고 했어? 우리 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에 붙나 떨어지나 그거 봐달라고 했지. 근데 뭐가 어쩌고 저째?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지금 두 집 살림 중이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착실한 사람인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그저 보이는 걸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아주머니가 아주 곤란해지셨거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죠? 못 믿겠으면 그만 돌아가세요. 복비는 안 주셔도 됩니다.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아주머니가 흥분을 한 채 처형의 뺨까지 올려 붙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의 두 눈이 돌아가고 말았다는데요. 야, 이 옆편네야. 너 지금 우리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넌 또 뭐야? 나? 나 이 애 엄마다 왜? 아유, 딸아이 앞세워서 사기쳐서 돈 벌어먹고 사니까 좋아? 정신 차리고 살아 이 편네야. 뭐가 어쩌고 저째? 너 오늘 딱 걸렸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난잡한이 났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초영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제부, 여기로 좀 와야겠어. 네?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 말이야, 땡땡 경찰서인데 일이 좀 생겨서 여기로 좀 와줘. 초영의 말에 깜짝 놀란 제가 경찰서로 뛰어갔는데요. 엄마와 그 아줌마의 모습이 뭐라 설명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태우야. 저 옆편 내가 말이야, 우리 은경이 뺨 올려붙였지 뭐니? 엄마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그렇게 경찰서에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쌍방과 실로 둘이 합의를 하고 엄마 처형을 데리고 경찰서를 나오려고 했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던 처형이 앞에 앉아있던 경찰관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 수술은 아주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술하고 나면 다시 아플 일도 없을 거예요. 초년에 고생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줄이 아주 기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전부 아저씨 할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님께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니 조상신이 감동했네요. 아니, 우리 아들이 아픈 건 어떻게 알고? 아저씨가 말할 때마다 병원이랑 아저씨, 아드님이 보였어요. 아저씨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끝나고 나면 할머님한테 잘해드리세요. 아드님은 할머님 복으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조용히 경찰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동료 경찰관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나, 용하긴 진짜 용하네. 아들이 심장 수술하는 건 어떻게 알고 있었지? 진짜 신기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저 사람 얼마나 마음고생했어. 근데 잘 된다고 하니까 말만이라도 참 기분이 좋구만. 이번에 꼭 잘 됐으면 좋겠구만. 주변에서 안타까운 듯 한마디씩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처형이 경찰서를 나서려고 했는데요. 저기, 만약 이번에 우리 아들 수술이 잘 되면 제가 꼭 한번 찾아뵐게요. 부디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한테 고맙다고 할 게 아니라 아저씨 할머님께 고마워하시라니까요. 이게 다 할머님 정성 때문이라니까요. 그리고 기도는 할머님이 충분히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할머님께 잘하세요. 잘하라고 해서 비싼 선물 같은 걸 사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자주 얼굴 보여드리란 말입니다. 암튼 저도 아드님 수술 잘 되라고 기도는 드릴게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날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태우야, 너 그때 그 경찰 기억나지? 엄마 경찰서에 잡혀갔던 날 말하는 거지?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그때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내가 경찰서에 처음 가본 날인데. 그때 엄마 머리 산발되어 있고 아주 말이 아니었지. 어찌나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그거 말고 그때 그 경찰관 말이야, 기억 안 나? 그 아들 수술 앞두고 있다던 그 경찰관. 근데 그 경찰관이 오늘 말이야, 그 경찰관이 찾아왔더라고. 아, 엄마, 오늘도 처형한테 다녀온 거야? 처형 힘들게 왜 자꾸 가고 그래? 아니야,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데. 밥도 같이 먹고. 아유, 그나저나 그 경찰관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지 뭐니. 과일 바구니? 그럼 설마 아들 수술이 진짜 잘 된 거예요? 그렇다지 뭐니. 와서 얼마나 울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더구나. 우와, 처형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사람 얼굴만 보고 그렇게 딱 맞추지? 진짜 신기하긴 하네. 그러게 말이야. 너무 신기하지 않니? 엄마가 한동안 감탄하다 가셨는데요. 그 경찰관이 몇 번이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네요.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아들이 아파서 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 할머니의 정성으로 그리 됐다는 게 정말 신기할 뿐이었어요. 그러한 것 보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 할머니께서 손자가 얼마나 걱정이 되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세상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처형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너무 믿어도 안 좋은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인데 안 좋은 걸 조금 비껴가게 도와줄 수 있구나,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걸고 너무 맹신하거나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 처형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오히려 화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암튼 우리 엄마는 지금도 처형이랑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둘이서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 건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곤 한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아내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반대하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건 사람 마음먹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